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강지훈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맞은편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아내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은은한 조명 아래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고 책장을 넘기는 섬세한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평화 그 자체였다. SW 그룹의 총수로서 보내는 낮 시간의 치열함과 긴장감은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아내와의 고요한 저녁 시간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지훈에게 안식처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를 만나기 전 그의 삶은 오직 목표와 결과만이 존재하는 흑백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그의 세상에 들어온 후 그의 삶은 비로소 다채로운 색을 띠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였고 그녀의 온기는 그의 차가운 일상을 데웠다. 하지만 지훈은 예리한 관찰자이기도 했다. 최근 들어 아내의 얼굴에 스치는 찰나의 그늘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미묘해서 다른 사람은 결코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다. 책에 집중하고 있는 듯 보이다가도 문득 허공을 응시하는 공허한 눈빛, 혹은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고는 희미하게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무언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아내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명망 높은 가문의 딸이었지만 실제로는 쇠락해가는 가세를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취급받았던 그녀의 지난날. 지훈은 그녀가 먼저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섣불리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현재의 행복 속에서 과거의 아픔을 자연스럽게 잊을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싶을 뿐이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서연의 휴대폰이 날카로운 진동음과 함께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지훈은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일부러 발코니 쪽으로 걸어갔지만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감출 수 없었다. 지훈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대답하는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떨림과 강요된 평온함이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전화 통화는 길지 않았다. 몇 마디 대화가 오간 후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돌아왔다.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무서운 일이야,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연기를 모른 척해 줄 수 없었다. 그녀가 짊어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본가에서 연락이 와서요. 아버지가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시네요. 갑작스럽게.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지훈은 그녀가 말하지 않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가족이 갑자기 저녁 식사를 제안한 데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터였다. 그는 서연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언제인데 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오늘 저녁이요. 그래서 좀 갑작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와야 한다고 하시나요? 그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모습에 지훈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 그 분노는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향한 것이었다. 같이 가지. 지훈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 바쁘신데 저 혼자 다녀와도 돼요. 정말 그냥 평범한 가족 식사일 거예요.
그녀는 지훈을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가 자신 때문에 불쾌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그녀가 혼자 그 늑대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 남편이야. 당신의 가족은 이제 나의 가족이기도 해.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존재가 주는 든든함과 동시에 그를 불편한 자리에 가게 만드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대신 그냥 제 남편이라고만 소개할게요. SW 그룹 대표라는 건 굳이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이 복잡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녀는 가족들이 지훈의 배경을 알게 되면 그를 어떻게든 이용하려 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은 아내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오늘은 그냥 윤서연의 남편 강지훈으로만 있겠어. 그는 기꺼이 자신의 날개를 접고 평범한 남편의 역할을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진짜 힘은 직함이나 재산이 아니라 아내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었으니까.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동안 서연은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는 평소 이용하는 방탄 리무진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을 직접 운전하기로 했다. 오늘 밤 그는 철저히 그림자 속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볼 작정이었다. 만약 누군가 감히 자신의 아내를 위협하려 든다면 그 그림자는 기꺼이 상대를 집어삼키는 시면이 될 것이었다. 차가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서연은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보면서도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마주하게 될 가족들과 특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왜 갑자기 자신을 찾았을까?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녀는 옆에서 묵묵히 운전하고 있는 지훈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얼음장 같은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내의 불안을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의 근원을 오늘 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뿌리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에게 감히 상처를 입히려 하는 자들을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차가 약속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고풍스러운 기와와 현대적인 건축미가 어우러진 곳으로 정재계 인사들이 자주 찾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지훈은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서연에게 말했다. 먼저 들어가. 나는 주차하고 바로 따라 들어갈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그는 서연이 가족들과 먼저 대면할 시간을 주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레스토랑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한 지훈은 차를 주차장 구석에 세웠다. 그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귀에 꽂혀 있던 초소형 인이어를 가볍게 터치했다. 최 실장, 위치는 확인했나?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인이어 너머로 즉각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네 대표님, 레스토랑 주변 방형 500m 이내에 저희 팀원들이 모두 배치되었습니다. 내부에도 2명이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가 있습니다. 사모님의 안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믿음직스러웠다. 그는 지훈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족이자 SW 그룹의 보안팀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그들이 보안팀이라고 부르는 조직은 사실상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최정예 민간 군사 조직에 가까웠다. 오늘 저녁 식사에 누가 참석하는지 파악해. 지훈이 명령을 내렸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윤서연 사모님의 부친인 윤대철 씨와 오빠인 윤상호 씨 그리고 진성그룹의 김태민 전무가 와 있습니다. 보고를 듣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김태민, 서연의 과거 이야기에서 몇 번 들었던 이름이었다.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오늘 저녁 식사의 목적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니었다. 서연을 다시 과거의 악몽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추악한 거래의 현장이었다. 지훈은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에게 약속했다. 오늘 밤은 그저 윤서연의 남편으로만 있겠다고. 하지만 그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심판을 준비할 것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이 아닌 단정하지만 평범한 셈이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아우라를 지우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위장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서연이 들어간 별실 쪽으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별실 문 앞에 멈춰 서서 안에서 새어나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었다. 별실의 묵직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강지훈은 즉시 공기 중에 감도는 질식할 듯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방 안은 최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오히려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윤서연은 상석에서 가장 먼 자리에 위축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젊은 남자가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비릿한 미소를 가진 남자 진성그룹의 김태민이었다. 그는 마치 제왕처럼 자리에 앉아 서연을 완벽히 소유물 취급하는 시선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 윤대철과 오빠 윤상호는 김태민의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비굴함이 역력했다. 지훈의 등장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윤상호였다. 그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넌 또 뭐야? 서연이 이런 놈까지 데리고 온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놔. 그의 목소리에는 지훈을 철저히 무시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들에게 지훈은 그저 서연이 어디선가 데려온 신분도 불분명한 남자에 불과했다. 서연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지훈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윤상회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서연 씨의 남편입니다. 그의 태도는 지극히 겸손했고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의 완벽한 영의 앞에서 그 누구도 그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에세비 바이유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김태민은 흥미롭다는 듯 지훈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남편 서연이가 이런 시시한 취향을 가졌을 줄은 몰랐는데. 뭐 괜찮아. 잠깐의 불장난 같은 거였겠지. 적당한 위자료를 챙겨줄 테니 오늘 이후로는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은 협박이자 모욕이었다. 그는 지훈을 한 인간으로 존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지훈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서연의 옆자리 의자를 빼서 앉았다. 그의 침묵은 그들에게 굴복으로 비쳤다. 윤대철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다.
자자, 일단 앉게. 강서방이라고 했던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집안의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니 조용히 듣기만 하게. 그 순간부터 지우는 완벽한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존재감을 완전히 지우고 방 안의 모든 것을 눈과 귀에 담기 시작했다. 아버지라는 자가 딸에게 가하는 정신적 압박오빠라는 자의 노골적인 경멸, 그리고 김태민이라는 남자의 역겨운 소유욕까지. 그는 서연의 미세한 떨림, 창백해지는 입술, 그리고 절망으로 물들어가는 눈빛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윤대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네가 그동안 철없는 행동으로 집안에 얼마나 큰 누를 끼쳤는지 너 자신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이 아비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 그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이어서 그는 김태민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진성의 김 전무께서 너의 과거를 모두 용서하고 너를 다시 아내로 맞아주시기로 했다. 이것은 무너져가는 우리 가문을 살릴 유일한 기회이자 너 자신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전 이미 결혼했어요. 이 사람 강지훈 씨가 제 남편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다. 그녀는 곁에 앉은 지훈의 손을 필사적으로 잡았다. 그 온기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가 나설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이 추악한 연극의 실체를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녀의 항변에 윤상호가 조롱하듯 끼어들었다. 결혼 저런 근본도 없는 놈이랑 혼인신고서 한 장 올린 게 결혼이야. 정신 차려 윤서연. 넌 태어날 때부터 김태민 전무님의 사람이었어. 우리 집안에 빚진 걸 갚을 때가 된 거야. 그는 서연의 결혼을 한낱 종이 쪼가리 취급하며 그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김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는 서연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아, 착각하지 마. 내 옆에 있는 그 남자는 그냥 잠시 내 외로움을 달래준 장난감일 뿐이야. 너의 진짜 자리는 내 옆이다. 내가 너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해줄 테니 이제 그만 유치한 반항은 끝내도록 해.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 반지는 서연에게 굴욕의 상징이었다. 몇 년 전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약혼에서 도망쳤을 때 던져버렸던 바로 그 반지였다. 김태민은 보란듯이 그 반지를 다시 그녀 앞에 내밀며 그녀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 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의 가족들은 어서 그 반지를 받으라는 듯 압박의 눈빛을 보냈고 김태민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족쇄가 그녀를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었다. 싫어요. 절대로 안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저항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는 충분히 보았다. 자신의 소중한 아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지. 그는 더 이상 이 역겨운 연극을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분노는 가장 차갑고 단단한 형태로 응축되었다. 그는 이제부터 시작될 사냥을 위한 계획을 머릿속에서 완성하고 있었다. 윤대철은 서연의 저항에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네가 지금 누구 덕에 그동안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걔냐 당장 이 반지를 끼지 못할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만하시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엄청났다. 윤대철과 윤상호 그리고 김태민까지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존재감조차 없던 이 남자가 감히 자신들의 대화에 끼어든 것에 대한 불쾌감과 의아함을 동시에 느꼈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남편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온화함을 완전히 지우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펴지고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갑작스러운 그의 변화에 방 안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압도당했다. 김태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지훈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뭔데 감히 나서 경비원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알아서 꺼져. 지훈은 김태민의 협박을 무시하고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서연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고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거짓말처럼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지훈은 다시 방 안의 세 남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윤상호였다. 당신은 아내의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지. 좋아, 당신이 진 빚부터 먼저 갚아야 할 것 같군. 마카오 카지노에 진 빚이 50억 불법 사채가 30억. 회사 공금 횡령액이 20억 정도 되던가. 지훈의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액수에 윤상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훈의 시선은 다음으로 윤대철에게 향했다. 그리고 장인어른, 가문을 살릴 기회라고 하셨습니까? 진성그룹의 회사를 넘기는 대가로 김태민에게서 300원의 뒷돈을 받기로 한 계약서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지른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는 덤이고요. 윤대철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마지막으로 지훈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김태민에게 꽂혔다. 김태민 전무, 당신은 내 아내를 장난감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존재일까? 5년 전 여대생을 폭행하고 돈으로 사건을 무마한 쓰레기, 아니면 당신 회사 신제품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서 훔쳐온 도둑놈. 지훈이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박혔다. 방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김태민은 창백해진 얼굴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깨달았다. 너 도대체 누구야? 그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조용히 서연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다다른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얼어붙은 세 남자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무정했다. 오늘 당신들은 내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어.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들의 인생 전부가 될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은 하나씩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서연과 함께 방을 나섰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지독한 절망과 공포만이 남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지훈의 마지막 눈빛이 지옥의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다는 것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검은색 세단에 오르기까지 강지훈과 윤서연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지훈은 방금 전의 냉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으로 돌아와 서연의 차문을 열어주고 그녀가 안전하게 앉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차 안을 가득 메운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서연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방금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했던 남편이 순식간에 냉혹한 지배자로 돌변하여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존재들을 단 몇 마디 말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가족과 김태민의 비밀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흑잇 지훈의 옆모습을 쳐다보았다. 그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단단한 턱선에서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분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분노는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녀를 아프게 한 자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서연은 두려움 대신 가슴 저린 고마움을 느꼈다. 차가 도시의 밤 풍경을 가르며 미끄러지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소파로 이끌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타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웠던 그녀의 손끝으로 퍼져나가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녀의 흐느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당신이 그런 꼴을 당하는 동안 더 빨리 나서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니 심장이 저몄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오늘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비밀을 품고 그를 속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과거의 악몽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김태민의 집착적인 소유욕과 폭력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사처럼 행세했지만 둘만 있을 때면 그는 서연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며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일삼았다.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 폭언을 퍼부으며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았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다. 쇠락해가는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진성그룹과의 혼사는 절대적이었고 그들은 김태민의 폭력성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다. 오히려 그에게서 벗어나려는 서연을 이기적이고 철없는 딸이라며 비난하고 압박했다. 그녀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훈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이었는지, 그와의 결혼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었는지,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그의 행복마저 망가뜨릴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든 고백이 끝나자 서연은 탈진한 듯 그의 어깨에 기댔다. 지훈은 묵묵히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아내가 털어놓는 고통의 조각들은 그의 심장에 박혀 분노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혼자 견뎌온 아내가 안쓰러워 견딜 수 없었다.
동시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에게 자비 없는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곧 현실이 될 미래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는 지쳐 잠이 든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아 침실로 옮겼다.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춘 후 지우는 조용히 침실 문을 닫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 들어서는 순간 다정한 남편 강지훈의 모습은 사라지고 에스타우주의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지배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최 실장, 지금 내 서재로.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최 실장이 소리 없이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지훈의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자 그의 그림자 부대를 지휘하는 남자였다. 그는 지훈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묵묵히 서서 명령을 기다렸다. 지훈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등지고 서서 입을 열었다. 계획의 명칭은 정화다. 목표는 3개. 오늘 밤부터 즉시 시작한다. 최 실장은 자세를 바로 하며 지훈의 말에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다. 첫 번째 목표 윤상호. 그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을 거다. 언론에 흘릴 필요 없어. 그가 돈을 빌린 모든 채권자들에게 그의 현재 위치와 재산 정보를 동시에 넘겨, 그리고 그가 횡령한 회사 자금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검찰 특수부에 넣어. 그가 법의 심판과 어둠의 심판 사이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라. 지훈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자비가 없었다. 그는 윤상회에게 회생의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었다. 두 번째 목표 윤대철. 그와 진성그룹 간의 이면 계약서 원본과 탈세 증거 자료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한다. SW그룹의 법무팀을 총동원해서 윤 씨 가문의 기업이 가진 모든 약점을 파고들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들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버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차가워졌다. 마지막 목표, 김태민과 진성그룹.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서두르지 마. 그의 과거 범죄, 행적, 특히 5년 전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내서 완벽하게 보호해. 진성그룹 내부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정경유착의 증거를 샅샅이 긁어모아. 우리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해체시킬 거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최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목표를 향한 냉혹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이번 작전에는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이 내 아내에게 준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돌려줘. 그들이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 알겠나? 최 실장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짧은 대답을 남기고 그는 소리 없이 서재를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이 사라지자 서재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가 움직일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였다. 그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오물을 청소하고 정의를 집행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아내라는 태양을 가리려 했던 어리석은 구름들을 걷어내는 것.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연민의 조각마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분노와 철저한 계획뿐이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상호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깼다.
그는 으스러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건방진 놈 하나가 나타나 헛소리를 짓거려댔지만 결국 서연은 김태민 전무의 소나귀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자신은 막대한 부를 거머쥘 것이었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자의 경고를 그저 패배자의 허세쯤으로 치부해버렸다. 이 세상은 결국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었고 그에게는 진성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샤워를 하고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나 회사 지분 양도와 김 전무에게서 받을 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생각이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가 막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국제전화 번호였다.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중국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가 들려왔다. 윤상호 씨 마카오에서 당신의 게임을 즐겁게 지켜보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진 빚 50억 원, 오늘 정오까지 갚지 않으면 당신의 손가락부터 하나씩 받으러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농담기 하나 없이 냉혹했다. 윤상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다. 누구신데 함부로 협박이야. 곧 갚을 테니 기다려. 하지만 상대방은 그의 말을 비웃듯 차갑게 말을 이었다. 기다리는 건 어제로 끝났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고 무슨 차를 타는지, 심지어 어느 룸살롱의 단골인지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전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윤상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아버지와 김태민에게 손을 벌리면 50억 정도는 금방 해결될 문제였다. 그가 다시 차 키를 집어들었을 때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국내 번호였다. 그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자 이번에는 훨씬 더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야 윤상호, 나다. 네가 빌려간 30억 오늘까지 갚기로 한 날인 거 잊었냐? 형님들 인내심 테스트하지 말고 당장 돈 준비하라 해라. 안 그러면 네 두 다리로 다시는 걸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마카오의 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노골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었다. 윤상호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같은 날 동시에 모든 빚독촉이 시작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 어젯밤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얼음장 같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놈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고개를 흔들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는 다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마지막 동아줄인 김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김태민의 목소리는 어젯밤과는 달리 매우 차갑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야? 윤상호는 다급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무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갑자기 빚쟁이들이. 하지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김태민이 말을 잘랐다. 내 개인적인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일에 엮여야 하지? 그리고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윤상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버림받은 것이었다. 김태민은 애초에 그를 이용 가치가 있는 장기말로만 생각했을 뿐 파트너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그의 최고급 오피스텔 현관문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인터폰 화면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여러 명이 그의 집 문 앞을 막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사채업자들이었다. 그가 벌벌 떨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윤상호 문 안 열어. 이 문짝을 네 뼈로 만들어주기 전에 당장 튀어나와. 같은 시각 에스타베우자드유 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강지훈의 집무실은 아침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그는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밤새 들어온 해외 지사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 태블릿에 조용한 알림음과 함께 짧은 메시지들이 차례로 도착했다. 최 실장 목표 1, 1단계 완료. 마카오 채권단 접촉 완료. 초에 실장 목표 1, 2단계 완료. 국내 사채업자 현장 도착. 지우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미동도 없이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윤상호라는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그저 상대방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도록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가볍게 등을 떠밀어 주었을 뿐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깔끔한 방식의 파멸이었다. 잠시 후 그의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 실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방금 검찰 특수부에서 윤상회에 대한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동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법의 심판과 어둠의 심판. 그는 윤상회에게 그 두 가지 지옥을 동시에 선물한 것이었다. 한편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공포에 떨던 윤상호는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험악한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윤상호의 멱살을 잡고 그를 소파에 내동댕이 쳤다. 돈은 어딨어?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그의 뺨을 후려치며 물었다. 윤상호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비가 없었다. 그들은 집 안의 모든 값비싼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 명품, 시계 컬렉션, 고가의 예술품까지. 윤상호가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쓰레기로 변했다. 그들은 그의 손목에서 억대의 시계를 빼앗고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갔다. 이걸로는 이자도 안 되겠는데 내놓은 몸이라도 팔아야겠냐. 그들이 윤상호를 끌고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오피스텔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채업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압감을 풍겼다. 그들은 손에 든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윤상호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사채업자들은 검찰의 등장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검사 중 한 명이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도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같이 조사받아야겠습니다. 모두 따라오시죠. 순식간에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상호는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는 대신 검찰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로봇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오피스텔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그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그는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에 둘러싸였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방송사 카메라들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굴욕적으로 검찰 차량에 올라탔다. 채 오르기 직전 그의 눈에 로비에 설치된 대형 TV 화면이 들어왔다. 긴급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아버지의 회사인 윤씨 가문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진성그룹의 회사를 불법적으로 매각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윤상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지훈, 그 남자가 말한 그대로였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그의 사형 선고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윤상호는 차 안에서 절망적인 신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비명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첫 번째 목표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아들인 윤상호가 검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모든 방송사에 정오 뉴스를 장식하고 있을 때 윤대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노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흉악범처럼 끌려가고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자신의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태민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 그가 믿었던 가장 강력한 동아줄이 그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어젯밤 그저 서연의 하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강지훈이라는 자의 서늘한 눈빛과 경고가 망령처럼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설마 이 모든 일이 정말 그놈의 짓이란 말인가? 그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인터폰을 통해 보고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저희 회사에 대한 모든 여신을 동결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에서도 줄줄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연락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자금줄이 막히고 거래가 끊긴다는 것은 회사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윤대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은행장에게 연결해. 그는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경영상의 위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계획된 공격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회사의 임원들이 아니라 날카로운 눈빛을 한 낯선 남자들이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윤대철의 코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국세청 조사국입니다. 귀사에 대한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지금부터 회사의 모든 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하겠습니다. 동시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진성그룹과의 불법적인 내부 거래 및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과 공정위의 합동조사. 그것은 기업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은 의미였다. 윤대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조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사무실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윤대철이 반항할 틈도 없었다. 조사팀장이 그의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김태민과 비밀리에 맺었던 이면 계약서의 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위해 조성했던 비자금의 흐름이 상세하게 기록된 은행 거래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윤대철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계약은 자신과 김태민 그리고 극소수의 측근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극비사항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국세청과 공정위가 이 모든 자료를 확보했단 말인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상대방은 자신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패를 잃힌 채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아내 서연과 함께 한적한 미술관을 거닐고 있었다. 그는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아내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의 휴대폰은 무음 상태였지만 그의 스마트워치에는 최 실장으로부터 오는 간결한 보고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목표 2 1단계 완료. 자금줄 차단. 목표 2 2단계 완료. 국세청 및 공정위 진입.
서연은 아름다운 그림들 앞에서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단단한 팔에 기댄 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곁에 있으니 정말 모든 악몽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녀는 어젯밤 이후로 뉴스나 신문을 보지 않았다. 지훈이 의도적으로 그녀가 외부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지훈은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당연한 일이야. 당신은 이제 그 어떤 것에도 상처받을 필요 없어. 당신의 세상은 이제부터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질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 너머에서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차갑게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아내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적들에게 지옥을 선사하고 있었다. 다시 윤대철의 사무실.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회사의 모든 서버는 압수되었고 임원들은 줄줄이 조사실로 끌려갔다. 회사 로비는 진을 친 기자들로 아수라장이었고 직원들은 동요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가듯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이 내려다보았던 그 풍경이 이제는 그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가문을 지키고 부를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딸 자식 하나의 희생은 그 목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대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그의 개인 비서가 울먹이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저택과 별장, 그리고 소유하고 계신 모든 부동산에 가압류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일격이었다. 회사는 물론 그의 가문의 상징이었던 저택까지 모두 잃게 된 것이다. 그는 딸을 팔아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바로 그 딸 때문에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윤대철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점차 울음에 가까워졌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아들마저도. 그의 탐욕이 결국 그 자신을 집어삼킨 것이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강지훈, 그 이름 석자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상대한 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 혹은 심판 그 자체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두 번째 목표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자신의 왕국과 함께 역사 속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의 정화 작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윤씨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과정은 정재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하지만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진성그룹의 김태민 전무는 분노에 차 있었을지언정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는 윤씨 부자의 무능함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했다.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강지훈이라는 이름 모를 놈에게 어떻게든 본때를 보여주고 빼앗겼던 윤소연을 되찾아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팀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강지훈이라는 놈 뒷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고아 출신에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당장 그놈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그는 강지훈이 우연히 윤씨 가문의 약점을 손에 넣었거나 혹은 배후에 누군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 자신이 바로 SW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정보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전무님, 그게 이상합니다. 강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는 과거 행적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마치 유령 같은 인물입니다. 다만 그가 현재 거주하는 펜트하우스가 SW 그룹 소유의 최고급 레지던스라는 점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태민은 책상을 내리쳤다. SW 그룹, 그 잘난 척하는 IT 기업 말인가. 고작 거기에 빌부터 사는 놈이었군. 그는 강지훈을 SW 그룹의 고위 임원에게 기생하는 인물 정도로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이 한 개인의 뒷조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강지훈의 배후에 SW 그룹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렇다면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좋아. 그 잘난 SW 그룹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시험해보지. 김태민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성장해온 진성그룹의 힘을 믿었다. 신흥강자인 SW 그룹 따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여러 부서에 비밀 명령을 하달했다. SW 그룹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태민은 평소 돈으로 관리해오던 몇몇 인터넷 언론사와 경제지에 연락했다. 곧이어 SW 그룹의 주력 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SW 그룹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며 곧 유동성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도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퍼져나갔다. 두 번째 공격은 더욱 교활했다. 김태민은 그룹 내 최고의 해커들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팀에게 SW 그룹의 메인 서버를 해킹하여 차세대 기술에 대한 정보를 빼내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SW 그룹의 기술을 훔쳐 진성그룹의 신제품으로 둔갑시킬 생각이었다. 동시에 핵심 개발 인력을 빼내오기 위해 헤드헌터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업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김태민은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강지훈에게 SW 그룹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구축한 철옹성이었다. 특히 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전 세계 그 어떤 정보기관의 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다. 그것은 그의 어두운 과거가 남긴 산물이기도 했다. SW 그룹의 종합 상황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 데이터와 함께 그룹의 네트워크를 향한 모든 종류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최 실장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침착하게 지훈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대표님 예상대로 진성그룹 측에서 미디어를 통한 여론전과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언론 대응팀은 따로 움직일 필요 없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테니 저들이 마음껏 거짓을 떠들게 내버려둬. 우리는 그들이 뿌린 기사들의 출처와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만 조용히 수집해.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다. 사이버 공격은 어떻게 할까? 지훈이 물었다. 최 실장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방화벽 외부에서 모든 공격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실력으로는 1차 방어선조차 뚫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수비만 할 생각이 없었다. 최고의 수비는 바로 공격이었다. 아니, 길을 조금 열어줘. 지훈의 의외의 명령에 최 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말을 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는 거야. 물론 진짜가 아닌 우리가 만든 가짜 정보로.
그들이 우리 기술을 훔쳤다고 확신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가짜 기술에 진성그룹의 미래를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덫에 먹이를 놓아두는 것처럼. 최 실장은 즉시 지훈의 의도를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을 속여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꿀단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꿀단지는 적의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만든 가짜 서버를 의미하는 암호였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SW그룹의 보안팀은 의도적으로 방화벽에 아주 미세한 틈을 만들었다. 진성그룹의 해커들은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 틈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철옹성을 뚫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지훈이 열어준 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하고 그 안에 데이터를 훔쳐 나오는데 성공했다. 며칠 후 서연은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SW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연이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남편을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저녁에 퇴근한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안 좋은 기사들이 보이던데. 지훈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아내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다. 걱정할 것 없어. 세상에는 시끄럽게 짖는 개들이 늘 있기 마련이니까. 곧 조용해질 거야. 그는 서연을 이 더러운 싸움에 조금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강렬한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자신의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김태민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훔쳐낸 SW그룹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데이터가 진짜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진성그룹의 미래를 걸고 이 신기술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 동시에 SW그룹의 주가가 루머로 인해 하락하자 공매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했다. 그는 강지훈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생각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거대한 함정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가 훔친 기술은 애초에 상용화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결함을 숨겨놓은 가짜 데이터였다. 그가 투자한 수조 원은 곧 공중으로 증발할 예정이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설계한 파멸의 서곡이 조용히 연주되고 있었다. 진성그룹이 SW그룹의 가짜 기술이라는 미끼를 완전히 삼킨 것을 확인한 순간 강지훈의 작전은 다음 단계로 이행되었다. 김태민이 승리감에 도취해 축배를 들고 있을 때 SW그룹의 비밀스러운 심장부인 종합상황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데이터 관제 센터가 아니었다. 전 세계 최고의 화이트 해커와 금융분석가, 전직 정보기관 요원들로 구성된 지훈의 그림자 부대가 움직이는 전쟁 지휘 본부였다. 지훈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선 채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목표 3 진성그룹에 대한 정화작전 3단계를 개시한다. 최 실장은 자금 추적팀을 나눈 사이버 침투팀을 직접 지휘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진성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정경유착의 증거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다. 그의 눈빛은 메스를 든 외과 의사처럼 냉정하고 정밀했다. 사이버 침투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성그룹이 SW그룹을 해킹하기 위해 남겼던 미세한 디지털 발자국을 역추적했다. 그것은 적이 열어준 길을 되짚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진성그룹의 허술한 방화벽은 지훈의 팀 앞에서는 종이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진성그룹의 내부 서버 가장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거대한 부패의 왕국이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자금 세탁의 흔적, 해외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계좌,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수많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 진성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력층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적인 존재였다. 지우는 스크린에 떠오르는 데이터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팀원들이 함성을 지를 때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가 놀란 것은 부패의 규모가 아니라 그들이 감히 자신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여 진성그룹이라는 괴물을 단번에 질식시킬 완벽한 올가미를 만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 실장이 이끄는 현장팀은 또 다른 전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김태민의 개인적인 범죄, 특히 5년 전 그가 덮어버렸던 여대생 폭행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수소문 끝에 그들은 신분을 바꾸고 조용한 지방도시에서 상처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 박소희 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 최 실장의 접근은 지극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카페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소희 씨, 5년 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신에게 다시 고통을 드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정의를 되찾아 드릴 기회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소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이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죠? 다 끝난 일이에요.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실장은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태블릿 화면에는 5년 전 사건 당일 김태민이 호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과 그가 자신의 변호사와 통화하며 사건을 돈으로 무마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것은 SW 그룹의 정보팀이 복원해낸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저희는 당신의 증언 외에도 김태민의 범죄를 입증할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소희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모두가 그녀를 돈을 노린 꽃뱀 취급했고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졌다. 그녀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거대한 진성그룹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 무력했다. 만약 내가 증언한다면 그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나왔다. 최 실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소희 씨,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은 저희가 목숨을 걸고 지켜드릴 겁니다. 저희 뒤에는 진성그룹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용기뿐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그 짐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용기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며칠간의 긴 고민 끝에 박소희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최 실장의 팀이 제공한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기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모든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했다. 5년 만에 정의의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훈의 서재 책상 위에는 진성그룹과 김태민을 파멸시킬 모든 증거가 담긴 완벽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불법 비자금 내역, 정경유착 증거, 기술 탈취 시도 증거, 그리고 박소희 씨의 진술서와 그를 뒷받침하는 모든 물증까지. 이것은 단순한 폭로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폭탄이었다. 지훈은 완성된 보고서를 조용히 넘겨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얼음처럼 무표정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단 하나의 목표만을 생각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아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 싹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부패한 권력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인터컴을 통해 최 실장을 연결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나? 최 실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네, 대표님. 박소희 씨의 신변은 안전하게 확보했으며 모든 증거 자료의 백업도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너머로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시작해.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모든 힘이 담겨 있었다. 언론사, 검찰, 금융감독원. 우리가 확보한 모든 자료를 대한민국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에 맞추어 동시에 터뜨려. 세상이 진성그룹의 진짜 얼굴을 보게 만들어줘. 단 한 명도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마. 그의 명령과 함께 SW 그룹의 서버에서 수백 개의 이메일이 각기 다른 목적지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치러진 길고 긴 전쟁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곧 해가 뜨면 김태민과 진성그룹은 자신들이 서 있는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맛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이 무너지는 데에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을 터였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의 폭풍이 온 나라를 뒤덮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진 지 몇 시간 후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수백 개의 이메일 폭탄이 주요 언론사와 검찰, 금융감독원 등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과 여론 형성의 중심지로 동시에 발송되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 세상은 뒤집혔다. 그날 아침 모든 신문의 한 면과 인터넷 포털의 메인 화면.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은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진성그룹.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충격 단독 진성그룹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정황 포착. 5년 만의 고백. 진성그룹 김태민 전무 성폭행 사건의 전말은 긴급 속보 검찰 진성그룹 본사 및 회장 자택 정력 압수수색. 강지훈이 수집한 모든 증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파급력이 큰 방식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특히 5년 전 피해자였던 박소희 씨의 실명 인터뷰와 그녀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들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진성그룹은 순식간에 유망한 대기업에서 온갖 비리의 온상이자 파렴치한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진성그룹과 모든 계열사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들이 미래를 걸고 투자했던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도 해외의 한 유력 연구소에서 상용화가 불가능한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며 확인 사살을 가했다. 김태민이 강지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무기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김태민은 지옥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 울리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핏발이 선 눈으로 TV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공개되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저보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짐승 같은 분노와 패배감만이 남았다.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든 것은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바로 강지훈이라는 이름 모를 놈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상대한 것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SW 그룹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섣불리 덤벼들었던 것이다. 그의 모든 공격은 상대의 손바닥 안에서 예측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덫으로 이용당했다. 강지훈.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수천만 원짜리, 만 원짜리 도자기가 박살나고 최고급 양주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복수심뿐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윤서연. 그의 뒤틀린 사고방식 속에서 윤서연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자 동시에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강지훈이 그토록 아끼는 그녀를 인질로 잡는다면 이 지긋지긋한 공격을 멈추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충성스러운 경호팀장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경호팀이라기보다는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사설 해결사에 가까운 자들이었다. 지금 당장 인원들을 전부 모아 윤서연을 잡아온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서 내 앞에 데려와.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외부의 폭풍이 거짓말인 것처럼 평온했다. 지훈은 충격에 빠진 서연을 부드럽게 안아주고 있었다. 서연은 뉴스 속보를 통해 자신의 옛 가족과 김태민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과 그들의 몰락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 지옥에서 자신을 구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울지 마.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하는 법이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벼랑 끝에 몰린 김태민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스마트워치에는 최 실장으로부터 김태민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여기 있으면 계속 시끄러운 뉴스만 보게 될 거야. 우리 잠시 서울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바람 쐬러 갈까? 당신이 좋아하는 강변의 작은 별장으로 가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남편의 제안이 자신을 위한 배려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지훈이 마지막 함정을 파기 위해 계획한 치밀한 유인책이었다. 그는 김태민이 자신들을 미행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서울의 복잡한 도심이 아닌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소로 끌어들일 생각이었다. 그들의 이동 경로는 이미 최 실장의 팀에게 전달되었고 길목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눈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지훈과 서연이 별장으로 향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지훈이 직접 운전하는 방탄 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SUV였다. 차가 한적한 교외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지훈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몇 대의 검은색 차량들을 확인했다. 예상대로였다. 쥐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서연도 뒤따라오는 차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저 차들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걱정하지 마. 저들이 오는 건 이미 내 계획의 일부였으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속도를 높이며 그들의 SUV를 양옆에서 포위하기 시작했다. 한 대의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며 그들의 길을 막아섰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끌리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모든 차들이 멈춰섰다. 곧이어 검은색 차량들에서 10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쇠 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내렸다. 그들의 선두에는 광기에 찬 눈을 한 김태민이 서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었다.
한적한 국도의 시간이 멈춘 듯 단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강지훈의 검은색 SUV는 앞뒤와 양옆이 모두 김태민의 차량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10여 명의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쇠 파이프와 같은 흉기를 들고 천천히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 안이 윤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아내와는 정반대로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단호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차에서 내리면 안 돼. 문을 잠그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날 믿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아내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춘 뒤 망설임 없이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들 앞에 선 지우는 무기 하나 없이 단정한 캐주얼 차림의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의 모습에 남자들은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광기에 찬눈으로 그를 노려보던 김태민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드디어 쥐새끼가 제 발로 굴에서 나오는군. 감히 나를 무너뜨리고 무사할 줄 알았나. 당장 윤서연을 내놔. 그럼 고통 없이 죽여줄 수도 있으니.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재킷의 단추를 풀었다. 그의 어깨는 펴지고 온화했던 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의 눈빛이었다. 내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내 것을 건드린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김태민은 순간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이내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쳤다. 뭐야 이 새끼가. 다들 뭐해. 저놈 팔다리를 부러뜨려서 내 앞에 끌고 와. 그의 명령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던 두 명의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일반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위협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지훈은 날아오는 쇠 파이프를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첫 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 쇠 파이프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 쇠 파이프로 다른 남자의 다리를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나머지 남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지훈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모든 동작은 오직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 남자가 그의 등 뒤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지훈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그대로 몸을 회전시키며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하는 신음과 함께 남자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지훈의 싸움은 화려한 무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완성된 오직 생존과 파괴를 위한 가장 실용적인 기술이었다. 차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이란 말인가? 다정하고 부드럽기만 했던 그가 마치 잘 훈련된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무자비하게 상대를 쓰러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가 왜 그토록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었는지 그 거대한 힘의 근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10여 명에 달했던 건장한 남자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지우는 수만 번 거칠어지지 않은 채 피가 묻은 소의 파이프를 바닥에 던지며 그들 한가운데 우뚝 섰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김태민뿐이었다. 바로 그때 주변의 숲과 도로의 양쪽 끝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검은색 작전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최 실장이 이끄는 지훈의 그림자 부대였다. 그들은 지훈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사냥이 끝난 후에 뒷정리를 위해 나타났을 뿐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이스케에 쓰러진 남자들을 제압하고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던 김태민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SW그룹의 힘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이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리는 사형수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오지 마, 이 괴물 같은 새끼야. 김태민은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서 칼을 꺼내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어설픈 공격은 지훈에게는 어린아이의 재롱처럼 보였다. 지훈은 가볍게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우드득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김태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지훈은 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지훈의 눈동자 속에서 김태민은 자신의 비참하고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았다. 너 같은 버러지에게 내 아내의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은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김태민의 남은 쪽 팔을 잡아 그대로 부러뜨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무릎을 걷어차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지훈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바닥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김태민을 내버려 두고 돌아섰다. 그는 최 실장에게 짧게 명령했다. 경찰에 넘겨. 납치 미수, 집단 폭행. 그리고 내가 준 자료들까지 합치면 평생 햇빛 볼 일은 없을 거다. 최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SUV로 걸어갔다. 그의 옷은 조금 흐트러졌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서연아. 가자, 우리 집으로. 그의 미소는 아까의 살벌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의 모든 힘과 냉혹함은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지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에게는 마침내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울에는 거짓말 같은 평온이 찾아왔다. 몇 주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성그룹 게이트는 관련자들의 구속과 처벌, 그리고 그룹의 해체라는 결말을 맞으며 서서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가장 강력한 치유제이자 망각의 약이었고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거실 TV에서는 마지막 재판 결과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납치 미수, 집단 폭행, 성폭행 횡령, 주가 조작 뇌물 공여 등 온갖 범죄 혐의가 적용된 김태민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선 그의 모습은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폐인의 모습이었다. 그의 두 팔에는 여전히 깁스가 채워져 있었다. 아들 윤상호와 아버지 윤대철 역시
각자의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와 재산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죗값을 치러야 할 긴 수감 생활과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다.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은 그렇게 초라한 막을 내렸다. 소파에 앉아있던 윤서연은 조용히 TV를 껐다. 한때는 그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고 온몸이 떨렸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낯선 번호의 전화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이 걷히고 본래 그녀가 가지고 있던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되찾아졌다. 그녀는 최근 작은 갤러리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다시 평범하고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아내가 갤러리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을 돕거나 인테리어 시안을 함께 고르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묵묵히 응원했다. 며칠 전 도로 위에서 수십 명을 단신으로 제압했던 냉혹한 전사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내면에 얼마나 깊고 강한 힘이 잠들어 있는지.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그녀는 그의 과거를 캐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지켜준 남자의 진짜 모습을, 그의 영혼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난간을 잡은 채 도시의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시 깊고 어두운 과거의 심연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매일같이 목격해야 하는 삶이었지. 그곳에는 빛도 온기도 없었어. 나 자신도 감정 없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살았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몇 마디 말 속에 담긴 무게는 서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빛은 다시 따뜻하고 다정한 남편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런 내 앞에 당신이 나타났어. 당신은 내게 빛이었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유일한 이유였어. 당신을 만난 후 나는 처음으로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범한 행복을 꿈꾸게 됐지. 에서버비 그룹도, 최 실장과 그의 팀원들도 모두 당신이라는 나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내가 만든 방패이자 성벽이야. 그들은 과거의 어둠 속에서 나와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이고 이제는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수호자들이지.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강인함과 냉혹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겼다. 고마워요. 나를 찾아와줘서. 그리고 나를 지켜줘서. 지우는 아내를 힘껏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도시의 소음도 화려한 불빛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들의 세상은 오직 서로의 존재만으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1년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지중해의 작은 해변 마을.
윤소연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하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근처 파라솔 아래에서는 강지훈이 책을 읽다가 아내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SW그룹의 총수도 그림자 속의 전사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사랑하는 아내의 곁을 지키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연이 운영하는 갤러리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녀는 실력 있는 큐레이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악몽은 끝났다.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행복만이 가득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묻자 지훈은 책을 덮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당신을 보고 있었어. 내 세상의 전부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후 그들의 세상에는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새벽은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